나라 전체가 부동산에 올인했구나.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파생 상품 시장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정확한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저희 증시각도의 TV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전문가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또 저희 월간 서준식, 저희의 멘토이신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 두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부동산 시장 어떻게 봐야 하는가, 또 어떻게 돼야 하는가, 그런 진단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서준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와주셔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고요. 요즘 그런데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꽂혔습니다. 제가 네. 그 부동산 금융 쪽에 꽂혀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호가가 떠 있어요. 호가가 떠 있는 거라서 매수가 들어오면 가격이 올라가고 매도가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주식으로 따지면은 촘촘히 호가가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네. 띄엄띄엄 있으니까 한- 전문용어로 뭐라고 불러야 돼요? 매수 매도가 거래가 없는 거죠. 아, 예, 거래량 부족에 의한 과부족에 의한 가격 변동성은 매우 커진 상황으로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확하시. 예, 근데 원래 주식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그게 꼭 극단점인데 이렇게 호가 없이 가격이 움직이는 건 또 주식시장이 별로 보기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장외 시장이니까 그래요. 네. 장내 거래소 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주식 그렇고. 부동산이 네, 저는 사실은 그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부동산 시장의 약간 메커니즘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네. 제가 채권 시장에 25년 있었거든요. 와우. 예, 그래서 그런데 채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네. 둘 다 장외 시장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장내에서 네, 어떤 네. 호가를 확실하게 예, 쳐다보고 맞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장시장이죠.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듯이 채권도 브로커가 있고요. 그렇죠. 그 브로커를 중심으로 해서 각 그 매수와 네. 매도가 만나서 거래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어떤 그 안에서 뭐 가열되고 아니면 그 가열이 식기도 하고 호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가 보면 부동산하고 채권 시장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네. 예, 예. 오늘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좀 자유롭게 할 거고요.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채권 한국의 최고 전문가셨고요. 그러시구나. 네, 정말로 뭐 자타공인 이건 네. 명백한 사실이고 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 저도 좀 여쭤볼 게 좀 많은데요. 네. 채권요? 네, 네, 네. 채권 얼마든지. 예. 제가 좀 부족하네요. 저는 주식 최고 전문가는 아니라서 저는 이제 유튜브 전문가로 해서 별 한번 말씀을.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해 볼까요? 예. 지금 저는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그때 한문도 교수님 한 번 나오셔서 얘기를 해서 제가 허그 재무제표를 까봤잖아요. 가보셨어요? 또. 재무제표를 까봤어요. 역시 다르시다. 깜짝 놀랐어요. 놀라셨어요. 예. 결과가 어떤가요? 22년까지 맞죠? 대손 충당 6조 원. 그다음에 네. 지금 뉴스가 나오는 게 25년까지 전세 관련 부실 대략 허그가 예상하는 게 10조 원. 네. 그다음에 지금 프리 PF 즉 그 브릿지론이 60조. 네. 본 PF가 한 150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한 10에서 한 30% 사이만 움직이면 밑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위험한 또 움직이면 상황이셨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냐면 레버리지 비중이 또는 신용 비중이 주식으로 환산해 보면 엄청나게 올랐는데 기초자산 가격이 30%만 움직이면 사실상 거의 다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예, 레버리지 비율이 한 50%만 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상황이 금융 불안정성이 너무 커진 게 맞습니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한국의 전 주체들이 부동산에 올인했구나. 그렇죠. 뭐 가계자산 80%. 네, 예, 지금 그리고 70% 우리나라 가야 되죠. 국부의 한 80%, 70%에서 80% 사이가 맞습니다. 부동산이고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1등이죠, 없어요. 대한민국이. 예. 네. 대한민국 저도 1등이. 이제 주식을 사랑하고 네, 채권을 저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싶은데. 예, 자본주의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저는 이렇게 항상 믿고 있거든요. 그 자본주의가 잘 되려면 자본으로 돈이 가야 되는 그게 정상이죠. 그런 사회가 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으로 토지로 가보니까 가죠. 예,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경제나 뭐 경기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심각한 타격을 맞습니다. 꽤 오랫동안 입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럭저럭 견뎌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한계점에 좀 더 이상 이 부동산의 문제를 극복하고 계속 발전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네, 정확히 그 보신 것 정도까지, 같아요. 예, 제가 생각을 하고 봐도 있습니다. 예. 뭐 피케티 인덱스나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예. 가처분 소득 대비 GDP 다 모든 지표들이 거의 그러니까 미국 한번 버블 터졌잖아요. 그 일본 터지고 피그스 사태 때 이탈리아, 스페인 이쪽 터졌잖아요. 그쪽 나라들의 이제 그때의 지표들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지표가 버블 터질 때랑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네. 아직 안 터졌다고 보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교수님 말씀대로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지금 부동산에 지금 공격적으로 대하는 거는 좀 위험한 시기다. 좀 네. 기다려라.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다고 계속 보고 있고 말씀 주신 허구 부분도요. 사실 빚으로 빚을 막다가 결국 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구가 이제 그런 상태죠. 허브가. 근데 지금 전세 대출 그 피해 액수가 다 세금으로 메꿔요. 오늘도 기사가 났어요. 벌써 1.5조. 그러니까 우리 국민 세금으로 국민한테 대출을 해줘서 집값을 펌핑을 해가지고 사기가 일어나서 피해를 보는 걸 또 다시 국민 세금 메꾸는 아주 불합리한 어떤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전세 사기만 올해 1조 5천억이 터졌다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전세 사기만? 네. 그러니까 이건 국가 세금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는 게 좋은 뜻이기도 한데 전문 용어로는 그 정의하고 다르게 좀 안 좋은 쪽의 기득권의 어떤 시스템을 악용하는 그런 게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곳곳에 지금 잠재 있다는 걸 저는 이제 부동산 쪽에 있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되는 기관들이나 어떤 행태나 PF 행태 또 말씀 주신 레버리지 그러면 바로 문제가 생기는 수준 임계점을 넘은 거잖아요. 그 가격이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도 늘고 또 분배도 잘 되고 이런 상황이면 문제가 없고 인구도 늘어나고 문제가 좀 나중으로 좀 이연될 텐데 또 뭐 해결할 방안이 그동안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꼭지에 왔는데 이걸 이연시킬 어떤 요인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 성장은 선진국 전성장으로 들어왔잖아요. 인구는 그렇죠. 약간 좀 생산 연령인거 피크 찍었죠. 그럼 그런 요인들이 조금 뭐랄까요 하방 요인 쪽으로 치우치면 거기에 맞춰서 해외처럼 선진국처럼 긴축이나 부채 조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도리어 이제 연착륙이라는 명분 아래 명분은 좋죠. 연착륙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명분을 뒀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연착륙이 아니고 나중에 더 크게 터질 거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일본 버블 터지랑 일본처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 임계점 저는 네. 그 뭐 예전에도 동의하고 있고 지금도 네.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조심할 때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작년 12월에 컬럼 주제가 그런 거였거든요. 아, 그 컬럼 당시 쓰실 때요? 예. 예, 그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때 네, 한때, 어떤 예. 제 주제가 어떤 거였나 하면 정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받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을 거다. 그쵸, 그런 예. 그렇지 유혹이 있을 거지만은 그거를 미국식으로 해결하느냐. 맞는 미국은 말씀이죠. 사실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네. 그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 그냥 부동산 냅뒀어요. 맞죠. 냅두고 그냥 하락할 만큼 하락할 때까지 가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초점을 어디서 맞췄나 하면 가계부채를 줄였어요. 맞죠. 정확한 말씀이죠. GDP의 100% 넘는 거를 맞습니다. 예. 계속 가계부채를 줄여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네. 그걸 조금 여쭤보고 싶긴 한데 네. 그거를 80% 이하 80% 수준까지 수년간에 거쳐서 낮추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집값이 결국은 다시 반등하고 네, 경제가 활성화하고 맞습니다. 뭐 예.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일본은 그때 부동산 버블이 터지니까 한 1, 10%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부양책을 막 쓰기 시작했다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때 부양책이 결국 계속 이렇게 발목을 잡고 뒷목을 잡고 네. 하는 식으로 경제를 못 끌게 가는 그런
영향을 줘서 그렇죠. 예. 계속 그 뭐 잃어버린 30년까지 갔다. 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지금 어떤 부채 증가나 어떤 다주택자 양산을 통한 그런 부동산 경기 부양은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맞죠. 예, 맞는 그렇게 말씀이죠. 이렇게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아, 정확하게 보시네. 바로 며칠 뒤에 1월 달에 1월 3일. 예, 1월 3일 날에. 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맞아요. 정책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정확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근데 그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저한테요? 거는 예. 네네. 지금 늦지 않았냐? 지금 근데 저는 또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어요. 물론 가계부채, 근데 우리들은 우려를 했죠. 네. 우리들은 가계부채가 국가부채보다도 더 위험하고, 그렇죠. 뭐 IMF 5년 전부터 네, 뭐 경고해요. 이렇게 만날 네. 때마다 보면 얘기하는 게 가계부채 문제. 우리끼리는 얘기했지만은 전 국민들 차원에서는 아니면 정부의 이제 그 관료들 차원에서는 가계부채를 그렇게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네, 신경 안 썼죠. 신경을 안 네. 썼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 지금 제가 희망을 가지는 거는 이제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한국은행도 사실은 전 한국은행장은 가계부채 문제를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예. 사실은 큰 그 요인, 그 이유 원인 제공자이기도 했었는데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은행부터 다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서 더 가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을 느리는 쪽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지금 하는 얘기 하셨는데 예. 제 기억에 전 총재님께서 네. 스피커로는 말씀대로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그 네. 보고서 있잖아요. 네. 보고서에는 이렇게 차곡차곡 써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뭐 이렇게 좀 방송 같은 출연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총재가 얘기를 안 하니 제가 얘기한다고 그게 예, 일반 분들이 이게 믿겨지겠어요? 네. 근데 요즘 제 기억에 이창용 총재가 취임할 때 한 얘기가 있거든요. 네. 가계부채 심각하다는 얘기를 미리 던졌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던졌기 때문에 음. 저는 지금의 행보가 교수님 우려하는 것처럼 네. 뭐 엊그제 좀 발표해서 조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이 젊은 분들한테 파월 장관은 그 전에 얘기를 했죠. 뭐 젊은 사람들 집 사지 마라. 네. 좀 고금리가 오래 갈 것 같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따르고 있고 작년에 근데 우리는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1.3 대책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나와서 물론 일반 부동산 투자하시던 분들은 예측을 했어요. 활성화가 나올 거다. 수준에 대해서 저도 어느 수준만 예측을 했다가 사실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저 되게 당황했어요.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이거 박근혜 저리 가라구나.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가계부채 시작이잖아요. 증가에.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기에. 증가한 게 식으려고 하던 차에 지금 다시 이걸 터뜨리니까 대충 계산하니까 야, 저는 이제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이러면은 딱 계산하니까 저 역전세 터지는 계산이 나오고 그 전에죠. 2021년 가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계산이 나오더라고. 무조건 역전세 터지겠네. 2년 만기 때. 그리고 가계부채 수준을 따져보고 이제 우리나라 소득 분포 있잖아요. 네. 그걸 그걸 따져보니까 전세대출이 집값을 받치는 건 이제 누구나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 전세대출이 없으면 이렇게 집값이 못 받치거든요, 사실. 정부가 그걸 악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그 대책 중에 내용들을 보면은 유주택자까지 대출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아주 디테일한 건데 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거 봐라,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다고 생각했냐면 이 갭 투자 붐이 막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하나의 팁이 마음이 있는 유주택자인데 전세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이 있어요, 일부. 그 세력이 시장에 돈이 돌입이 되면 펌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특례보금자론이 같이 나오잖아요. 이건 크구나. 우리가 한강 운하할 때 전 국민이 20조 그 어마어마한 세금 어디다 쓰냐고 난리치고 2조 R&D 그 과학 분야 그거 깎는다고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비판을 하는데 40조를 갖다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DSR 안 지키고 해준다?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충격 먹었었죠, 저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제 소비 시장으로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내면 당연히 쓸 돈이 적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유효 시작되겠구나.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예. 네, 그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판단이 딱 들면서 그러면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이제 뉴스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터지겠구나. 근데 그 와중에 일본 얘기했잖아요. 예. 일본이 부양책 선거 너무 똑같아 지금 우리나라하고. 그런가요? 거기도 예,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제가 자세히 알기로는 말씀. 1990년도에 그 85년 프라자 합의하고 나서 엔화가 이제 반토막 났잖아요. 네, 강세가 절상돼 됐죠. 버리니까 두 배가 됐죠. 예. 경제를 활성시켜야 되니까 이제 비유 그 은행 금리를 갖다 갑자기 6%까지 갔다가 1.25%까지 일단 내려요. 놀래가지고. 그렇죠. 그때 이 경제 살려고 버블 터지고 나서죠. 쭉 올리다가 내렸는데 그러면 그 내린 돈이 실제로 경제 시장에 들어가서 소비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설비 투자나 많이 갔죠.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PF 이런 거 있잖아요. 건설사. 네. 건설사 그 연명하는데 그쪽에 투입이 더 많이 된 거예요. 내용들이 보면 돈이 맞습니다. 네. 뿌려졌는데 근데 그게 몇 년을 이어지면서 90년도에 터졌지만 그때는 기업 부동산만 힘을 잃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기업이 망하면 토지가 매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매물이 나오면 집을 지을 땅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싸지는 효과가 또 있잖아요. 근데 기존 주택도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두 군데서 갑자기 시장에 몰려드니까 시장이 맥없이 그냥 주저앉아 버렸죠. 네. 그게 이제 10년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 살리려고 했던 그 전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 리조트 개발하고 막 돈 많이 벌 때죠. 그 90년도 터지기 전에 네. 정부에서 저금리를 쓰고 전국의 그 리조트 개발법을 풀어주면서 전국에 막 관광지 뭐 관광 레저 산업에 대해서 돈이 막 들어갔어요. 그 돈들이 다 사업이 가다 스톱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체력이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자빠지면서 뭐 토지 가격은 물론이고 그때 뭐 많은 분들이 뭐 안 좋은 선택을 했지만 국민들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거품이었구나. 이거 심각하다. 근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요. 그네들의 어떤 대출 수준은 우리하고 좀 틀렸어요. 그 닌자하고 비슷한 대출이죠. 그 미국의 닌자 대출 아시잖아요. 그 노인컴 노잡한데 그냥 돈 빌려주는 거. 네. 우리는 약간 비슷한 걸 했잖아요. 이번에 특례가 그런 거잖아요. 네. 닌자 비슷한 걸 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40조를 뿌린 거죠. 그럼 그 뿌려진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이제 다 파산이잖아요. 근데 그때 일본은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기업 부동산을 한 어떤 기업의 뭐 수장이라든지 개인적인 사람들도 뭐 집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충격을 좀 많이 받았죠.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대중화가 됐죠. 다큐화가 되고. 그게 이제 언론사에 많이 퍼지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의식이 많이 바뀐 거예요. 한 방에. 그리고 그 대출의 한도가 100%가 아니라 110% 수준이었거든요. 무조건 집이 나오면 제가 기억에 일본 광고 본 적이 있는데 5분에 대출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어떤 집을 가져와도 그 집에 100% 무조건 대출해 주는 거예요. 가서 사인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버블을 형성할 때 과정 아니에요? 네,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예, 예. 말씀 주신 이제 90년도에 그 터지는 게 이제 예. 꺼지고 나서는 부양책을 쓴다고 말씀대로 쓴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근데 우리나라 따라한 일단 거죠. 금리를 계속 낮춰서 네, 금리도 낮춰주고 그렇게 자금도 엄청 들어갔거든요. 제가 예. 알기로는 70조엔 정도? 그러니까 예산에 버금가는 그 버블 붕괴에 따른 그걸 살리기 위한 자금이 건설회사도 들어가고 일반 소비시장도 들어가고 다 투입이 됐는데 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서도 예. 소비로 안 가고 그냥 기업체 부동산을 유지하는 우리 지금 PF처럼 그렇게 머물다가 결국 못 버티고 계속 이게 10년째 이어오는 거죠. 계속 터지면서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주택이 그 소득 수준에 맞게 일본도 네. 좀 그때 많이 확 빠졌으면 그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 그 소득 이제 내 소득 대비 집값 살만하네 해서 다시 수요가 들어오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반등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집값은 그때 버블이 꺼지면서도 계속 비쌌어요. 네, 계속 바로 안 빠졌죠. 바로 안 집값은. 빠지고 네, 계속 맞아요. 그거를 부양을 하니까 계속 비쌌고 버텼죠. 그러니까 버텼죠. 수요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비싸니까 자기들의 소득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장기화가 되고 집값은
계속 이제 빠지는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자산이 되는 것처럼 저는 그때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나 자금이 얼마 투입됐고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은 상당한 부양책을 많이 썼다는 게 썼죠. 그때 근데 지금 우리나라 똑같은 해착이었다는 거죠. 거고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좀 똑같은데 볼륨만 다르죠. 예. 걔들은 75조엔을 뭐 기업도 주고 뭐 가게도 좋지만 우리는 40조가 지금 들어왔는데 예산 비율로 따지면은 그냥 반 정도 썼으니까 우리가 한 350 정도 지금 세금을 걷잖아요. 예. 40조만 10%니까 좀 비율은 작죠. 작지만 형태는 똑같은 걸 취하는 거예요. 집값을 떠받치는 형태의 액션을 취한 거죠. 근데 특례보금자리로는 40조지만 50년 주담대하고 규제 지역을 풀어줬잖아요. 네. 규제 지역을 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전세 대출을 받았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수요도 지금 유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3년 안에 처분 조건으로 담보 대출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 가지고 지금 한번 저 수익을 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요번 시장에 많이 들어왔어요. 요번에 좀 1월 3일부터 네. 특례보금자리로는 9억 이하잖아요. 네. 근데 10억, 10억짜리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강남이. 네.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유주택자 전세대출도 풀어주고 처분 조건부로 LTV를 풀어주니까 강남 사고는 물론 이제 제한적인데 그 주위들 뭐 동작구, 사당동부터 마영성은 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딱 풀어준 거예요. 근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지만 한번 투자해 보신 분들은 그러면 지금 전세 끼고 LTV 70% 해주니까 펌핑하고 이 심한 경우는 이익금융공간에 끊어놓고 일단 사두는 거예요. 돈 하나 없이. 그리고 2, 3년 뒤에 계산하는 거죠. 지금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전세 레버리지는 빼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대출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넣는데 그러면 전세값은 좀 작지만 하여간 들어간 비용이 작아져요. 10억짜리면 보통 3억이면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3억을 투자를 해서 2, 3년 뒤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판단한 분들이 요번 시장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9억 이상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무슨 말씀드리면 대출을 이제 은행이나 뭐 보통 은행들이 창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대출 영업본부를 많이 두거든요. 근데 영업본부들이 이제 사기업인데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보통 한 지역마다 보통 보면 30명, 50명 이렇게 직원들을 데리고 해요. 근데 거기 이제 본부장님하고 제가 소통을 많이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요즘 대출이 일어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담보대출이 일어나는 거에 60에서 70%가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갈아타기 한 번 더 그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교수님 이거 이번 시장은 가수요자들이 많이 붙고 있다. 예전하고 좀 시장이 틀리다. 그럼 그 속도가 어떻냐 따져보니까 3월, 4월, 5월에 피크였고요. 요즘 들어오면서는 보도는 많이 나가지만 조금 양이 줄고 있대요. 그러니까 끝물인 거죠, 그것도. 그러면 제가 볼 때 가을 이후에는 그 펌핑된 그 수요들도 좀 약간 차분화되는 국면이고 경제 상황 체크하잖아요. 그 막 들어오던 사람들도 분명히 추경호 장관이 상저하고라 그러는데 상저 하락이란 말이에요. 이 느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뭐 유튜브 뭐 모임이라든지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카페 이런 단체들에서 그 분위기가 약간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게 현장에서는 대출의 건수가 약간 줄기 시작하고 그 말씀드린 좀 공격적으로 대출 받는 분들보다 이제 실수요자로 가니까 그게 현장에 어떻게 하냐면 거래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계속 못 가고 아니나 다를까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반증되는 거죠.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지금 네. 특례보금자료는 40조 그리고 어마어마하죠. 역전세론이 생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역전세가 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 네. 그다음에 50년 주담대, 네, 어마어마한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제가 아까 모두에서 표현을 했지만 나라 전체가 부동산에 올인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파생 상품 시장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 변동성과 음. 그리고 그런 그 가격 하락에 따른 충격 같은 게 훨씬 계속 이제 쌓이고 네. 크게 지금 커져 버린 거죠. 네. 이미 그런 식으로.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신경 안 쓰고 나는 그냥 편하게 살겠다 해서 정말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네, 그게 정상이죠. 네, 한문도 교수님 만나서 보고 나서 허구 보고 나서 분위기 딱 파악해 보니까 이게 지금 이미 부동산을 벗어났더라고요.
완전한 금융으로 네, 넘어왔고 금융에서 지금 주식 시장으로 환산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딱 느끼게 이거 파생 상품 시장으로 넘어왔네 분위기가. 맞죠. 주식 파생하듯이 부동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융의 불안정성이 너무나 커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갭 투자는 우리 주식으로 환산해 보면 옵션이지. 옵션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옵션 시장은 제가 너무 무슨- 위험한데 그럼 모두가 옵션 시장을 하고 있고 아까 네. 지금 말씀하셨지 무슨 스터디 그룹, 무슨 유튜브 관련 그룹, 네, 학습 네, 그룹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투자를 부동산 주식 투자 동아리처럼 하듯이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맞아요. 거기서 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전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1인당 한두 채가 아니라 맞죠. 수십 채씩 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보니까 네. 이거 기초자산 가격 흔들리면 딱 리먼 브라더스 사태 비슷한 게 올 수도 있겠구나. 네. 근데 그거를 겁을 냈기 때문에 특례 보건 자료는 40조가 급하게 형성됐구나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금융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일 텐데 왜 끝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냐는 거예요. 이 멘탈리티는 어디서 나냐?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거죠. 우리 교수님 같으신 이렇게 저명한 분이시나 이런 좀 우리 사회를 이끄는 좀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동안 이제 정부를 많이 믿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민주화되고 나면서부터 시스템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 라인이니까 설마 정부 시스템이나 어떤 정책 방향이 그렇게 무리하게 갈까라고 안도하는 것도 저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한국은행이 보고서가 2020년 가을부터 이상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다들 믿고 있으시다가 저 같은 사람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이제 알게 되시고 조금 공론화가 더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실 경제학과 교수님들은 다 아시는데 알지만 국가를 믿었다고 봐요. 사실 국가 시스템을. 국가가 알아서 이건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교수님이 미국이 좀 오버슈팅 나면 긴축을 해서 약간의 정상적인 경제 상태로 돌리기 위한 정책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갈 거라고 예측을 다 하시고 계셨겠죠. 교수님들이. 그런데 지금은 좀 아닌 거예요. 아니다 보니까 교수님도 오늘 말씀 주신 거고 우리는 지금 하는 총재만 혼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100% 넘었으니까 80% 가야 됩니다. 이거 뭐 1년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는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목적이 국가 국민의 어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이 생계 뭐 이런 생활보다 일단 정권 권력을 잡는 데 더 정치적 포퓰리즘 쪽에 빠진 거죠. 정책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마인드가 더 많으면 지금 이 어떤 대책들은 조정이 좀 됐겠죠. 이렇게 많이 안 오고. 근데 그게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총선이 또 있잖아요. 그런 영향들이 다 합쳐지다 보니까 정부도 사실 순간적으로 작년에 레고랜드 터지면서 좀 우왕좌왕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일단은 뭔지 모르지만 급한 일이 터지니까 일단은 막아야 되잖아요. 누가 사고가 나면. 근데 그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다만 요즘 와서는 하는 총재도 그 상황을 아니까 그래 국가 경제가 갑자기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동조를 했었지만 그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도가 자꾸 점점 지나치거든요. 유주택자 전세대출을 또 풀어. 그러니까 하느니 손댈 수 없는 부분에서 자꾸 풀어주니까 미스매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총재가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 느낌으로는 몇 달 전까지 그랬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불만이었던 게 뭐냐 하면 네. 기준금리가 3.5까지 네. 올렸는데 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출금리는 한 7% 가고 한 이 정도의 스프레드가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대출금리를 올려서 맞습니다. 가계부채를 다시 이제 통화를 흡수하려는 목적으로 맞죠. 그렇게 예, 하는 건데 예. 기준금리를 올려도 대출금리가 네.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 오히려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있었죠. 그리고 떨어- 나서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가계 부채는 다시 증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참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맞아요. 저도 제가 이제 칼럼을 그때 나도 또 답답하니까 쓰셨구나. 또 쓴 게 네, 뭐냐 네. 하면 예. 이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도 이게 낮으면 이 비용을 이만큼 들인 건데 사실은 한국은행 금리를 올린 거는 사회 전반적인 맞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한테도 어려운 그런 그렇죠. 비용을 들이는 거거든요. 이만큼 네. 비용을 들이는데 효과가 지금 하나도 없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그 가계부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올리면 다른 산업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이나 너무 어렵죠. 네. 이런 쪽이 붕괴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큰일 날 일이다. 네. 그래서 적정한 스프레드를 가지고 대출 금리가
형성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조금 대출 금리가 적당한 스프레드를 가지고 이제 7%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다시 올라가고 네, 있고. 네, 네. 그리고 몇 달 전보다는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 네. 그래서 함부로 정부도 이제는 가계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는 쪽으로 정책을 쓰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지금 그렇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희망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사실. 예. 아까 말씀 중에 자영업자 피해가 가니까 물론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하는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파월 장관 우리가 미국의 어떤 시스템이나 기축통화 시스템을 우리가 전 세계가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이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00%못 따라가더라도 일단 벌써 환율이 지금 벌써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재작년만 해도 1150원 경제학과 전문가분들이 1150원이 대한민국이 제일 안정적이다. 피치 못할 땐 1200원이다. 넘으면 좀 문제 있다는데 그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금리를 못 올려요. 그러면 금리는 올리고 말씀 주신 자영업자나 이렇게 취약 부분 어떤 시스템에 좀 브레이크 현상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서 지원하면 되잖아요. 네. 특례보금자리 지원을 하듯이. 그렇죠. 그러면 리스크는 막아주고 전체 경제시장 교수님 말씀대로 안정적인 스프레드를 유지하게 갈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네. 엇박자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쪽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불만이에요. 뭐 하는 총리도 말만 총장님 죄송하지만 그 말씀으로만 부채 심하다 하지 말고 그러면 0.25 올린다고 나라가 망하진 않잖아요. 우리 IMF 터져가지고 10%인 게 20% 금리 됐을 때 안 망했잖아요. 그러면 경제 구조 시스템이 문제가 있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누적되면 진짜 이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잖아요. 일본보다 더 심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 부분이 저도 많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같은 분이 좀 자꾸 이렇게 딴 데서 말씀 주시면 저도 또 나가서 말씀드리고 이러면 집단지성이라 그러나 이러다 보면은 이제 하는 총재가 힘을 내서 얘기를 하던 또 윤석열 우리 저 대통령께서 좀 심각하구나. 좀 줄였을 때 문제점이 뭐야. 이런 식으로 좀 정책이 바뀌기를 진짜 저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제가 이제 뚜껑을 따보고 나서 너무 아, 놀라서 허건 제 때문에 가슴이 그러셨구나. 벌렁벌렁해요. 지금 사실은 제가 얘기할 때는 안 믿으셨죠? 그 저번 내년 방송 총선 때. 이유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모든 산업이 좋아져도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저 비나이다예요. 제발 반도체가 살아나기를. 반도체가 그건 살아나서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반도체가 너무 좋아져서 AI 때문에 너무 좋아져서 GDP가 빵빵 터져가지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하는 총재도 얘기했던 바로 그 질문 드릴게요. 그럼 네. 반도체는 미래는 어떤 거예요? 저도 잘 기대하거든요, 솔직히. 반도체는 뭐 시간이 문제지 점점 네.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 좋아지는 건 좋아지는데 좋아지는 건데 정도가 중요하잖아요. 정도도 계속 사이즈는 커질 것 같은데 그게 24년일지 25년일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는데 네. 조금씩 지연되고 목적지를 향해서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네,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24년에 안 터지고 25년에 터졌다. 근데 그 사이에 부동산 총선 문제 같은 이후에 그 얘기 걱정하시구나. 예, 그건 저는 이게 여야 상관없고 정부 맞아요. 상관없더라고요. 맞아요. 정권 상관없고 보니까 다 잘못했어 지금. 그렇죠. 예, 지금 몇 대에 네. 걸쳐서 계속 다 잘못했는데, 맞습니다. 예, 저기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게 너무 제가 많이 볼 때 들었고. 박근혜 정부부터 해서 문재인 정부도 실수한 것도 많고 지금 마지막 이 현 정부는 실수가 아니라 거의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좀 많이 불만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 볼 그 때. 멘탈리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전 너무 궁금한 게 없습니다. 그냥 친부동산 그쪽을 받쳐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 뭐 다 얘기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더 이상은 이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정확히 같아요. 말씀하시네요.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관료들이 그래도 생각이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 네. 더 부채를 증가시키는 쪽으로는 정책을 안 쓸 것 같고 구조조정을 이제는 이제 해야 될 때라고 이제 장님 제가 이 방송에서 아직도 못할까? 설마? 아니요. 나 할 것 제 같은데 방송에서 그래도. 접시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 회의를 갔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이제 기재부도 나와 있고 네. 한은도 우리나라 나와 최고의 있고 엘리트잖아요. 네, 거기에 약간 좀 실세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의견이 달라요. 한은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게 같아요. 말 조심해야 되니까. 한은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예의는 갖추고 서로 토론을 했지만
기재부는 말씀 주신 왜 이렇게 자꾸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일어나 할 때 기재부의 모습에서 느낀 거는 정부의 어떤 지도자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현실 경제 이론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기득권에 따른 어떤 정치의 방향을 약간 가미한 느낌을 제가 받았고 한국은행은 그 실무자분 입장에서는 국장급 이상인데 그분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한은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2, 3년 전 보고서부터 지적을 해왔고 그거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금리도 올라가고 재정 통화 정책도 이렇게 긴축을 약간 갔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맞아가지고 미스매치가 난 거를 확인을 했고 그 말씀대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 보인 거예요. 저도 봤어요. 봤는데 답을 못 내더라고요. 답을 못 내는 이유는 뭐 이런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공무원 사회가 자기의 소신과 배운 대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네. 눈치를 보는. 그게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또 이게 편집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지도자의 어떤 방향성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눈치를 봐도 제 생각에는 더 이상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면서 그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증가시킬 네. 수는 저는 없다고. 그런 분위기가 그거는 됐어요. 맞아요. 이제 그 분위기가 됐기 맞아요. 때문에 정확하세요. 이제는 다시 가계부채가 좀 수준을 유지하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조금씩 이제 감소하는 쪽으로 갈 가야죠. 거다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 네. 아까 뭐 허브 문제도 있고 지금 부동산 PF 문제도 있고 문제가 많지만은 그럴 경우에 지금이라도 이거를 이제 진정시키기 시작하면 그러면 희망이 있을까?